안녕하세요. 이슬기 김수진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역시 계속 저희가 영상마다 코로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본의 아니게 독서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반응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맞아요. 뵀고요.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많이 보는데 동시에 책도 그래도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겸사겸사 여러 이제 육아서들 좀 살펴보다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두뇌과학이다 보니까 뇌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보완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육아서적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바로 이제 이현진 작가가 쓴 내향 육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희 흥미를 많이 끌었던 거는 일반적인 육아 서적이 보통은 아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서 이제 엄마의 개인사도 많이 나오죠. 맞아요. 예, 초반에 이제 엄마가 뭐 대학 시절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동아리 갔고 이런 이야기까지 쭉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우선 조금 보통의 육아서랑 달라서 조금 저는 굉장히 네네. 신선했어요. 아, 엄마의 그렇군요. 입장에서 네.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육아를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럴 때 이런 감정들이 괜찮은 건지, 나만 이런 게 아닌지, 이런 불안감들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감정을 이입하기가 편했고, 보통의 네네. 육아서들은 조금 많이 불안감을 주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죄책감을 가지게 네네네. 만드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이 책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이랬구나,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스쳐가는 듯이 네네. 적어주어서 조금 많이 마음이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포인트들이 말 그대로 내향 육아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엄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못 따라갔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그죠. 불안감을 좀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확 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책 구절 하나에서도 관점의 차이가 좀 보이는데 아이의 하루가 어른의 1년과 같다. 예. 근데 이거를 맞아, 아이의 하루가 어른의 1년이니까 좀 뭔가 많이 해줘야 돼라고 하는 이런 조급함, 불안함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는 그만큼 충실하게 보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자연스럽게 아이의 재능을 지켜봐주고 기다려줘야 돼.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이제 메시지, 관점의 좀 차이가 그쵸. 저는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책 안에 직접적으로 내향인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어머님 본인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조금 정의를 했고, 여기 책 네네. 구절에 보면은 조금 직접적으로 적어주셨어요. 더하기보다 덜기를, 북적임보단 한적함을, 말하기보다 듣기를, 빠름보다는 느림을, 원색보다 무채색을 선호하는 내향적 인간. 이게 아버님도 약간 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향적 인간 둘, 이렇게 서술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그럼 내향적으로 육아를 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에너제틱한 엄마들은 굉장히 여러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다른데, 여기선 내향적인 엄마는 어떻게 에너지를 소모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우선 이 구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많이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네네네. 다른 어머님들은 하루 종일 아이를 어디 데려가서 어떻게 해주는데 나는 그 반도 못하고 너무 쉽게 지쳐버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닌지, 내가 아이에게 많이 못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죄책감을 우선 그 앞에 서술해 주셨고요. 네네. 그 과정이 지난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나는 내향적 인간이라고 칭하고 나서 그 내향인의 육아에 대한 에너지 소모에 대해서 적어주신 구절이에요. 네네. 혼자서 조용히 에너지를 만드는 내향인에게 육아는 피곤하다. 아이와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소란하다. 잠깐이라도 내 세계에 침참하려 하면 아이가 나를 불렀다. 아이 감정과 내 감정 사이에서 종일 너를 띄었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감각과 감수성이 어미의 동물적 본능을 만나 요동친다. 밑 빠진 독처럼 에너지는 쉽게 바닥났다.
연년생 아이가 셋인 친구도 나처럼 힘들어하지는 않던데 이상했다. 조금 뒤에 내 육아만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가 없었다. 육아하는 내양이는 그렇다. 방전은 빠른데 충전이 힘들다. 남들처럼 남들만큼 쉬어서는 어림도 없다. 내향인은 확실히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 같다. 그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뺏긴다라는 반대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그래서 같아요. 혼자서 조금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육아를 네. 하다 보면 아이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 네. 스스로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네. 적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들의 다름은 쉽게 인정받지만 예를 들어 까다로운 아이 아니면 조금 얌전한 아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구별해서 조금 성향을 구별 지어지기도 하는데 엄마들에 대한 성향은 너무 쉽게 간과된다라고 네, 네, 적어주신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데 그쵸. 아이에게 이제 완전히 좀 올인이 되어서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름이 이지은이라고 하는 예, 그런 개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한이 엄마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맞아요. 엄마라고 그 불리는 호칭에서도 그렇고 아이하고 정말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다 아이한테만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향인한테는 비록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24시간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그만큼 방전이 더 쉽고 근데 충전할 수 있는 자기 혼자만의 오롯한 시간은 새벽 시간밖에 없는데 그때는 또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야지 다음날 또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은 성향에 따라서 조금 구별 지어지는데 예를 들어 뭐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 네네. 아니면 조금 얌전한 성향을 가진 아이 이렇게 좀 구별되어지는데 엄마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질에 대한 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말하는 기질이라는 건 우선 어떤 걸까요? 그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에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바꾸기 굉장히 힘들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의 조금 반대편에 있는 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격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기질은 직접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내향성이라고 하는 기질이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사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기본적인 기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기질 검사 같은 걸 TCI 검사를 해봐도 뭐 예를 들어 위험회피 성향이라던가 그쵸 혹은 자극 추구 성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관심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게 있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막 쉽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질이 좀 외향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 모험심이 좋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모험심이 많다라는 거는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내가 막 외부 활동들을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내향인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예상이 된다거나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약간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게 다 스트레스로 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온전히 스트레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육아에서 나오는 장점으로 드러나는 지점들이 이 책에서 좀 빛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신경학적인 의미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멍 때린다라고 했을 때 저희 뇌에서 알파파가 막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약간 네. 명상처럼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파파 같은 게 이제 뇌파 기준에서는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제가 예전에 대학원 수업 때 그때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디폴트라는 게 뭔가 저희 컴퓨터 딱 키면은 윈도우 화면 딱 켜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디폴트 상태를 잘 유지해야 오히려 더 창의성이나 에너지가 나오게 되지. 막 인위적으로 뭔가 막 계속하고 계속해서 인지 기능을 돌리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과부하가 걸린다. 그리고 과부하가 걸리면 여러 가지 인지 기능, 특히나 주의력이라던가 기억력 이 두 가지 영역에서도 어려움이 유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혹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막 엄마가 막 뭘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넛지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되게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 리처드 탈러 교수가 이건 소위 말하는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다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혹은 신경학적인 기반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문방구나 혹은 마트에 갔을 때 꼭 자주 사달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 눈높이에 있고 어른의 눈높이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넛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서 부득이하게 그냥 눈에 띄거나 자꾸 뭔가 부딪혀가지고 물건을 사게끔 하는 거. 근데 이거는 경제학의 관점인데 이 내향 육아에서는 넛지를 이용해서 아이가 책을 피할 수 있게끔 일부러 아이 눈높이에 뭔가 좀 책을 이렇게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향인의 육아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독창성이라고 저는 좀 보이기도 했어요.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책에서 이러한 뭐 넛지 육아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이런 디폴트 모드 상태에서 어떻게 엄마가 현명하게 좀 육아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조금 육아를 하셨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서술하신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성심껏 육아하되 희생의 아이콘이 되지는 말자 다짐했다. 나의 육아에는 내가 좀 더 필요했다. 아이에 비해 내가 주도성이 약하고 이타성이 강하니 그래야만 겨우 반반이 되고 타산이 맞았다. 내 개성과 기질을 덮어둔 채 육아에 덤볐다가 고생을 배로 한 느낌이다. 소신껏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갈 차례였다. 나를 돌아보자 엉켜있던 실뭉치가 풀어졌다. 아이와 내가 분리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났고 거기서부터 무언가 도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이와 뭔가 일단 엄마의 심리적인 거리를 인위적으로라도 조금 두는 게 만들어 두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심리적 거리를 두고 내가 아이를 뭐 방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거리를 둠으로써 엄마도 여유가 생기고 아이도 여유가 생기는 바로 그 지점들이 여기서 빛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조금 적어주셨어요. 네네네. 이렇게 어머님이 그래서 아이는 발산하고 나는 수렴해야겠구나 이런 관점의 차이를 가지시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많은 수렴의 방법들을 적어주셨는데 어떤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게 아이가 발산한다. 즉 말 그대로 애가 남자이기도 하고 힘으로 엄마가 따라가기 힘들다. 근데 엄마는 수렴, 내향인이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수렴을 하는데 분명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그것도 책 육아라고 하는 이제 이 어머님이 선택하신 책 육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이 아이가 읽기 싫으면 책을 책으로 보지 않고요.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놓는 방식의 그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아무래도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아이다 보니까 과학 관련된 전집이 집에 되게 많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책을 읽기 싫고 그래 우리 책 읽지 말고 얘 책을 다 던져놓고 파충류 책만 골라서 징검다리처럼 건너가자.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서 그죠. 그리고 아이의 그 활동성에 맞게 또 아이의 관심사인 과학에 맞게 이거를 활용해 주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인상이 깊었던 게 아버님의 대화법이 조금 보통의 부모님들과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 이거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거야 물어봐도 아빠가 이제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먼저 물어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맞아 아니야 대답해주지도 않고 그럼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조금 생각해 볼 여유도 주고 시간도 주고 오히려 중간에 어머님이 답답하셔서 개입하신 부분이 나오시죠. 근데 어머님 그렇게 개입하고 나서 아이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빼앗았구나. 아이의 내적 동기를 이런 식으로 아빠가 끌어올려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그런 감정이나 욕구를 잘 읽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투트랙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책을 사주실 때도 엄마가 전집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집이라고 하는 거는 요 중에 하나는 애의 감정이나 욕구와 잘 들어맞겠지라고 하는 그런 맥락들 그리고 전집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자기 취향이 조금 더 강화되니까 그래서 단행본은 또 무조건 그거는 아이가 원하는 책을 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머님이 중고책을 일부러 많이 하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일단 새 책이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제멋대로 보거나 찢어지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할 수 있는데 중고책이니까 막 정말 중고로 사는데 더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중고다 이런 식으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아이가 읽는 그 과정들 그리고 중고책에 숨어있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고책인데 그게 만약에 한 2001년도 책이에요. 그럼 벌써 20년 전 책이잖아요. 근데 그 중고책 안에서 그려내는 풍경이 2020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려내고 있는 풍경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흑백 사진 혹은 필름 카메라 그리고 이런 수화기가 있는 전화기 그러니까 지금 다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풍경에 대해서 엄마가 갖고 있는 추억과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추억이 좀 같이 만나게 되는 공유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중고책이 갖는 또 한 가지 생각지 못한 장점들이 좀 거기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내향인으로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되 편안하게 아이를 좀 양육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런 책육아라던가 넛지육아 그리고 스스로 뭔가 명상까지는 아니지만 좀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여러 면들이 기질과 뇌과학에 좀 많이 신경적인 근거로도 이분이 잘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발산하고 엄마는 수렴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는 아이를 지켜보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하나의 소제목이 책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아이를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다는 실제로 생각이 이제 실행에 들어요. 옮기기는 더 어렵고요. 네, 알고는 그렇죠. 있어도. 네. 그리고 이걸 읽고도 나는 왜 저런 책육아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의 특성상 직업이 작가셨기 때문에 책과 친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었을 뿐이지 이제 어머니들이 각자 가지신 장점으로 조금 아이를 대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맘카페라던가 어머님들 그런 자주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실 때에도 포인트는 주로 어머님들 스스로의 마음 다스리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모임 많이 개설을 해서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좀 전체적인 트렌드가 약간 좀 아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 스스로의 성향을 그렇게 좀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요 내향육아라고 하는 책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